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건트 유니버스 제4장 불가사의한 미시세계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을 시작할 때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현대 물리학이 처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정리한 상대성 이론과 이번 장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양자역학의 물리학 이론을 같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각각의 물리학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성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양자역학 설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양자역학 물리학자인 파인만과 닐스 보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인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명 뿐이라는 기사가 뉴스로 보도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믿는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논문을 세상에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이었던 시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이 공개되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12명은 분명 과소평가된 수치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나는 현재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파인만 자신을 포함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상대성 이론은 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로켓 기술이 현재 상대성 이론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해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세계입니다. 원자 단위보다 더 작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어도 양자역학을 토대로 인간의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이 우주 전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라이언 그린은 이번 장을 시작할 때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 세상에 적용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비유, 컵 안에 얼음들이 정신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비유, 막힌 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한다는 비유들을 통해 양자역학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그것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듯이 물리학 세계에서 새로운 이론은 새로운 충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맥스웰의 이론으로 갇힌 공간 안에서 전달되는 열기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봅니다. 이 책에서는 오븐 안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갇힌 공간 안에서 열이 전달될 때를 가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븐 안에서 온도를 올리면 복사파가 발생합니다. 복사파는 복사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이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전자기파를 설명하는 이론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으로부터 우리는 빛의 속도가 언제나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열게 되었다고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으로부터 양자역학의 세계도 시작됩니다. 오븐의 온도와 상관없이 전자기파가 실어 나르는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무한대라는 이론적 결과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막스 플랑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자기파는 파동의 양 끝이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물결 같은 운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때 파동의 최정점인 마루와 파동의 최저점인 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파동과 진동수 그리고 진폭입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마루 고래의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이며 이 값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줄어들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진다. 왜 그럴까? 한쪽 끝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기다란 밧줄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밧줄의 반대쪽 끝을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때 긴 파장을 만들려면 흔드는 템포를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생성된 파동의 진동수는 1초당 손을 흔드는 횟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짧은 파장의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을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하며 이것은 곧 1초당 손을 흔드는 횟수, 즉 진동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진폭은 마루의 높이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물리학자들은 갇힌 공간인 뜨거운 오븐의 내벽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세기를 각 주파수대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결론이 바로 오븐의 내벽에서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파들은 주파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를 합한 총량이 항상 무한대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물리값으로는 갇힌 공간의 전자기파의 에너지들의 총합이 무한대였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움직이는 방식은 유한한 양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플랑크였습니다. 에너지가 기본 덩어리의 다발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파동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들에게 일종의 책임량이 일괄적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이때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이 책임량을 초과해버리면 전체 에너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5분 안에 진동수가 어느 한계를 넘어선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들은 최소 단위의 에너지 덩어리가 자신에게 부과된 할당량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5분 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앞으로 양자역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플랑크 상수값을 도출해냅니다. 무한대의 에너지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점을 해결함으로써 플랑크는 물리학에 중요한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플랑크의 가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뜨거운 감자, 무한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플랑크의 계산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플랑크는 자신이 도입한 상수의 값을 잘 조절하여 임의의 온도에서 생성되는 오븐 속의 에너지양을 모두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상수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와 전자기파의 진동수 사이의 비례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비례상수였는데 플랑크가 찾아낸 수치는 보통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상수의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값이었다. 이 상수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플랑크 상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플랑크 상수는 아주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미는 에너지의 덩어리인 최소 단위가 엄청나게 작은 양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설로부터 양자역학이라는 이론 이름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동과 진동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인 소리의 본래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소리 역시 파동의 에너지로 전달된다고 할 때 불연속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너무나 엉성해서 불연속적인 파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성 이론을 체감하기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양자역학을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엉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해서 플랑크 상수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사람도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 상대성 이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광전 효과는 이렇습니다. 금속성 물질들은 구성원자가 주변의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튀어나오게 하는 실험을 해봅니다. 이때 빛을 강하게 쪼여주었더니 전자의 개수만 많아집니다. 전자의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의 진동수를 바꾸니 전자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진동수가 큰 빛을 쪼이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진동수가 작은 빛을 쪼이면 전자의 속도가 느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전 효과이다. 아인슈타인은 앞에서 서술한 기존의 실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플랑크가 제창했던 파동 에너지 덩어리 가설로부터 빛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빛은 조그만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진동수의 빛, 즉 단색광의 경우에는 이 모든 덩어리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후에 이 조그만 빛의 덩어리는 길버트 루이스라는 화학자에 의해 광자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된다.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금속 표면의 전자를 때리면 전자는 구속에서 풀려나 표면을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양은 빛의 진동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설명입니다. 책에서는 빛의 속성이 파동이자 입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중 슬릿 실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광원을 출발한 빛이 통과하는 두 개의 슬릿, 즉 틈새 장치를 만들고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빛이 도달하는 감광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앞에서 광전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 입자의 속성만 갖고 있다면 슬릿 모양대로 감광판에 두 줄의 선으로만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물결의 파동처럼 골과 마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간선 무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아인슈타인이 말한 빛의 입자설은 뉴턴이 제창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광자는 입자임이 분명하지만 파동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광자들이 실어 나르는
흘러가는 에너지, 즉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진동수란 바로 파동의 성질이 아니었던가?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임을 보여주었고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처럼 서로 간섭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으면 빛은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회귀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를 파동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1929년 드 브로이의 수학적 성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드 브로이는 이로부터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빛의 파동 입자의 이중성은 빛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동 입자의 이중성은 모든 물질들의 속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이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드 브로이는 이것을 설명해냅니다. 모든 물질이 파동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파장이 아주 작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는 파장은 바로 플랑크 상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수학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물질에서 파장의 성격을 느끼지 못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크기의 물질들은 운동량이 아주 커서 파장이 관측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자인 물질이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 막스 본입니다. 그는 전자의 파동을 확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동의 진폭이 큰 곳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확률에 따라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전자가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전자가 이곳에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발견될 장소가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슈레딩거는 확률 파동의 구체적 형태와 진행 과정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유도해서 양자역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가 밝혀낸 확률 파동은 파동함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우주는 엄격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운영되긴 하지만 이 법칙들은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만을 알려줄 뿐 미래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를 알아낼 수는 없다. 파인만은 다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파동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는 실험 방식을 바꾸어서 감광판에 나타난 빛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전자를 관측 장비로 보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룬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 전자 단위일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전자라는 작은 단위에서 관측 장비로 본다는 것은 광자를 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해 왔는지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파인만은 실험을 통해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파인만의 경로합 이론이 설명됩니다. 이런 논리를 이용하면 파인만은 확률 파동을 전자에 일일이 대응시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그럴듯한 대용품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의 전자가 스크린상의 특정 지점에 도달할 확률은 중간에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확률을 더하여 구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인만의 경로합 이론이다. 파인만의 이론은 관측자의 행위가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합니다. 관측자가 보는 행위에서 전자를 향해 높은 진동수의 빛을 쪼이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전자의 속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진동수가 낮은 빛을 쪼이면 전자의 속도는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정확한 위치 측정은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였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전자를 비롯한 모든 물체들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속도를 결코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요동치는 양자와 양자 터널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치와 속도가 서로 상보적이라는 것, 에너지와 에너지를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보적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범우주적 진리이다. 모든 물체들이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고전적인 가설은 그 작고 작은 플랑크 상수 때문에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한 듯한 이 양자역학을 중력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물리학자들은 헤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또다시 빠지고 말았다. 뉴턴의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충돌에 이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또 한 번의 대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5장부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세계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장에서 두 이론을 종합해서 우주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